회사에 새로 들어온 경비원은 20년 전 가족을 버리고 사라진 아버지였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죠. 복수를 위해 정체를 숨기고 지켜보던 중 아버지의 낡은 지갑에서 수십 번 접혔다 펴진 사진 한 장을 발견합니다. 사진 속 아이는 7살의 자신이었어요. 버린 사람이 왜 이걸 20년이나 품고 있었을까요? 본 영상은 감동적인 사연을 가상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행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현우라고 합니다. 올해 38살이에요. 중견기업 전략기획팀장이라는 그럴듯한 직함을 달고 있고 사람들은 저를 보면 젊은 나이에 성공했다며 부러워하죠.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께 성공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20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차마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듣고 나시면 아마 저라는 사람이 조금 달라 보이실 거예요. 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요.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지는 게 습관이 된 지 오래됐죠. 세수를 하고 양복을 입고 구두를 신고 현관문을 나서면 텅 빈 아파트가 저를 배웅해요. 넓은 거실에 소파 하나, 식탁 위에는 먹다 만 커피잔 하나, 냉장고에는 편의점 도시락 몇 개가 전부예요. 38평짜리 아파트에 사는 건 저 혼자인데 이상하게 이 집이 늘 너무 넓게 느껴져요. 사람이 없으면 아무리 작은 방도 텅 비어 보이는 법이니까요. 회사에서 저는 꽤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프레젠테이션을 하면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후배들은 저를 롤모델이라고 말하죠. 회식 자리에서는 늘 분위기를 이끄는 편이고 웃는 모습도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제가 절대 참여하지 않는 대화가 있어요. 팀장님, 부모님은 뭐 하세요? 이런 질문이 나오면 저는 웃음을 거두고 화장실에 가거나 전화가 온 척 자리를 피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겼지만 몇 번 반복되니까 아무도 더 이상 묻지 않게 됐어요. 사람들은 제가 가정사에 대해 예민한 사람이라고만 알고 있죠. 진짜 이유는 아무도 몰라요. 20살 때였어요. 아버지가 사라졌어요. 외도를 하셨대요. 다른 여자와 함께 짐을 싸서 나가셨고 남긴 건 어머니 명의로 된 빚뿐이었어요.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어머니는 하루아침에 바람난 남편한테 버림받은 여자가 됐어요. 저는 아버지가 도망간 집 아들이 됐고요. 어머니는 그날부터 식당 2곳을 오가며 일하셨어요.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시는 생활이 매일 반복됐고 손목에는 물집이 잡혔다 터지기를 반복했어요. 저도 대학을 포기하고 아르바이트를 전전했죠. 편의점, 주유소, 물류 창고까지 안 해본 게 없었어요.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아버지를 욕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저한테는 더 아팠어요. 차라리 원망이라도 하시면 저도 함께 욕하면서 풀 수 있었을 텐데 어머니는 그냥 묵묵히 일만 하셨어요. 가끔 밤에 부엌에서 혼자 울고 계신 걸 봤지만 아침이면 또 웃으시면서 제 밥을 차려주셨죠. 그 웃음이 얼마나 힘든 웃음이었는지 저는 20살짜리 머리로도 알 수 있었어요. 어머니는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과로로 몸이 망가지셨는데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늦었다고 했어요. 마지막까지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현우야, 아버지 원망하지 마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이미 결심하고 있었어요.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를 악물고 올라갔어요. 검정고시를 치고 야간 대학에 다니면서 자격증을 땄고 회사에 들어가서는 누구보다 빨리 출근하고 늦게 퇴근했어요. 승진할 때마다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보고 있어. 아버지 없이도 이만큼 했어. 성공이 복수라고 생각했어요. 잘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저를 버린 사람에게 보내는 가장 강한 메시지라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그날이 왔어요.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출근해서 사원증을 찍으려는데 로비 경비 데스크에 처음 보는 얼굴이 앉아 있었어요. 허름한 경비복을 입은 노인이었는데 허리가 약간 굽어 있었고 흰머리가 귀 뒤로 넘겨져 있었어요. 저는 별 생각 없이 지나가려다가 그 사람이 고개를 들어 저를 올려다보는 순간 걸음이 멈췄어요. 심장이 먼저 알아봤어요. 머리가 이해하기도 전에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그 눈이었어요. 20년 전 현관문을 열고 나가면서 딱 한 번 뒤돌아봤던 그 눈. 미안한 건지 겁이 난 건지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던 그 눈이 지금 경비복 안에서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주름이 깊어지고 광대가 드러날 만큼 마른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기억 속 그대로였어요. 박성철. 제 아버지였어요. 저는 숨을 참고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손에 든 사원증이 축축한 손바닥 위에서 미끄러지는 게 느껴졌어요. 3초, 아니 5초쯤 지났을까요?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살짝 숙이며 말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팀장님, 이번에 새로 들어온 경비 박성철입니다. 아버지는 저를 못 알아봤어요. 20살 때 헤어진 아들이 38이 되어 양복을 입고 서 있는데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울 것 같아서가 아니에요. 웃을 것 같아서였어요. 20년 동안 저를 찾지도 않더니 이제는 얼굴조차 기억 못하는 거잖아요. 저는 사원증을 찍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면서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좋아, 못 알아보겠다면 그렇게 해. 대신 이번에는 내가 지켜볼 거야.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정말로 우리를 버릴 만한 사람이었는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할 거야. 여러분, 그렇게 저의 복수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 복수가 저를 완전히 다른 곳으로 데려가게 될 거라는 걸요.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동시에 그 사람의 하루가 궁금해지는 마음을 아시나요? 미워하니까 관심이 없어야 하는데 오히려 더 자세히 보게 되는 거예요. 밥은 먹는지, 어디서 자는지, 어떤 표정을 짓는지 전부 다 신경이 쓰이는 거죠. 저는 그걸 복수심이라고 불렀어요. 상대를 알아야 제대로 갚아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정말 복수심이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회사에 온 첫 주 저는 일부러 출근 시간을 앞당겼어요. 보통 8시에 도착하던 걸 7시 반으로 바꿨죠. 로비를 지나갈 때 경비 데스크를 힐끗 보는 게 습관이 됐어요. 아버지는 항상 저보다 먼저 와 있었어요. 경비복 소매를 팔꿈치까지 걷어 올리고 걸레로 로비 바닥을 닦고 계셨어요. 유리문 앞 화분에 물을 주고 우산 꽂이를 정리하고 택배 상자를 분류하는 것까지 아무도 시키지 않은 일들을 스스로 찾아서 하고 계셨죠. 63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부지런했어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이제 와서 성실한 척 해봤자 뭐가 달라지는데 라고요. 둘째 주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움직였어요. 회사 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총무팀 후배에게 부탁해서 아버지의 근무 구역을 바꿔달라고 했어요. 원래 로비와 1층 담당이었던 걸 지하 주차장과 옥상 관리로 돌린 거예요. 지하 주차장은 환기가 잘 안 돼서 여름에는 찜통이고 옥상은 바람이 세서 겨울에 서 있으면 뼛속까지 시리거든요. 총무팀 후배는 이유를 물었지만 저는 로비에는 좀 더 젊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어? 라고만 했어요. 후배는 고개를 끄덕였고 다음 날부터 아버지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저는 그게 첫 번째 복수라고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새벽부터 밤까지 식당에서 쓰러지도록 일하실 때 아버지는 어디서 뭘 하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편하게 살았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니 이 정도 고생은 당연한 거라고요. 저는 가끔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서 멀찍이 서서 아버지를 지켜봤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서 주차 라인을 다시 칠하고 있거나
무거운 쓰레기통을 끌고 경사로를 오르내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힘이 붙이는 게 분명한데 쉬지 않고 묵묵히 움직이셨어요.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불평을 하지 않았어요. 갑자기 근무지가 바뀌면 보통은 한마디쯤 하잖아요. 왜 나만 이런 데로 보내느냐, 부당하지 않느냐, 그런 말이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다음 날부터 지하 주차장에 출근하셨어요. 오히려 주차장 구석에 먼지가 쌓인 걸 발견하고는 혼자서 대청소를 하셨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화가 났어요. 순순히 받아들이니까 더 화가 난 거예요. 반항이라도 해야 저도 당당하게 더 밀어붙일 수 있는데 아무런 저항 없이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오히려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야근이 잦아지는 시기였어요. 밤 10시, 11시까지 사무실에 남아있는 날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 책상 위에 누가 놓고 간 것처럼 컵라면 하나가 올려져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후배가 챙겨준 건가 했는데 물어보니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며칠 뒤 CCTV를 확인해 봤더니 밤 9시쯤 경비복을 입은 사람이 사무실 문 앞에 조용히 컵라면을 놓고 가는 게 찍혀 있었어요. 아버지였어요. 야근하는 직원들 자리마다 하나씩 돌리고 다닌 거였는데 제 자리에도 예외 없이 하나를 두고 간 거였죠. 아들인 줄도 모르면서요. 저는 그 컵라면을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손이 떨렸지만 버렸어요. 어머니가 새벽에 식은 밥을 혼자 드시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아버지가 곁에 있었다면 어머니는 그렇게까지 힘들지 않으셨을 거예요. 라면 하나 갖다 놓는 게 뭐가 대단하다고. 20년을 채울 수 있는 건 컵라면이 아니라 곁에 있어주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서울에 첫눈이 내린 날이었죠. 퇴근하려고 로비로 내려왔는데 유리문 너머로 주차장 입구 쪽이 보였어요. 누군가 혼자서 삽질을 하고 있었어요. 눈이 쌓인 경사로에 미끄럼 방지 모래를 뿌리고 삽으로 눈을 치우는 사람이 아버지였어요. 코트도 없이 경비복 위에 얇은 점퍼 하나만 걸치고 하얀 입김을 내뿜으며 쉬지 않고 삽을 움직이고 계셨어요. 손이 빨갛게 얼어있는 게 멀리서도 보였어요. 저는 유리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어요. 밀어내야 하는데 미워해야 하는데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쿵쿵거렸어요. 20년 전에 떠난 사람이 20년 뒤에 아들 회사 주차장에서 눈을 치우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아니면 하늘이 저한테 보여주려고 일부러 만든 장면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저는 고개를 돌리고 반대편 출구로 나갔어요. 그리고 혼잣말로 되뇌었어요. 연민은 없다. 흔들리면 안 되니까요. 흔들리는 순간 어머니한테 미안해지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며칠 뒤 아버지가 근무 중에 갑자기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제 다리가 저도 모르게 병원 쪽으로 향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병원이라는 곳은 참 이상한 공간이에요. 평소에는 절대 하지 않을 행동을 하게 만들거든요. 안부를 묻지 않던 사람에게 전화를 걸게 되고 미워하던 사람의 병실 앞까지 걸어가게 되죠. 저도 그랬어요. 20년 동안 아버지를 지워버리겠다고 다짐해왔는데 병원이라는 두 글자 앞에서 그 다짐이 종이장처럼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소식은 총무팀 단체 메시지로 왔어요. 지하 주차장 경비 박성철 씨, 근무 중 의식 잃음. 인근 병원 이송.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 화면을 꺼버렸어요. 신경 쓸 이유가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뒤로 회의 내용이 하나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프레젠테이션 자료의 글씨가 눈앞에서 뒤섞이고 팀원이 질문을 해도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어요. 결국 오후 반차를 냈어요. 팀원들한테는 두통이 심하다고 했는데 진짜 두통이 온 것도 맞았어요. 관자놀이가 욱신거리는데 그게 걱정 때문인지 분노 때문인지 구분이 안 됐거든요. 병원에 도착한 건 저녁 6시쯤이었어요.
접수 창구에서 아버지 이름을 말하려다가 목이 막혔어요. 박성철 세 글자를 입 밖으로 꺼내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 줄 몰랐어요. 20년 동안 한 번도 부르지 않았던 이름이니까요. 간신히 병실 번호를 확인하고 복도를 걸었어요. 5층 503호. 병실 문 앞에 서니 유리창 너머로 침대가 보였어요. 하얀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 아버지의 모습이요. 링거가 팔에 꽂혀 있었고 산소 측정기가 손가락에 끼워져 있었어요. 잠이 드신 건지 의식이 없는 건지 눈을 감고 꼼짝도 않으셨어요. 저는 문을 열지 않았어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들어가면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으니까요. 괜찮으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제게 있는 건지도 모르겠었고요. 저는 병실 맞은편 의자에 앉아서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그렇게 1시간쯤 앉아 있었을 거예요. 간호사가 지나가다가 저를 보고 물었어요. 보호자분이세요? 저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같은 회사 직원이에요.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보호자란이 비어 있어서요. 연락처가 하나도 없으시더라고요. 그 한마디가 가슴에 모처럼 박혔어요. 보호자란이 비어 있다는 건 이 사람에게 연락할 가족이 아무도 없다는 뜻이잖아요. 20년 전에 가족을 두고 떠난 사람의 보호자란이 공란이라니 그게 당연한 결과인 건지 아니면 너무 가혹한 벌인 건지 저는 판단할 수가 없었어요. 밤 9시쯤 아버지가 잠깐 깨어난 것 같았어요. 유리창 너머로 고개를 돌리시는 게 보였는데 빈 병실 안을 둘러보시더니 다시 고개를 돌려 천장을 바라보셨어요. 아무도 없다는 걸 확인하신 거였죠. 그 몇 초간의 움직임 속에 담긴 외로움이 복도 의자에 앉아있는 저한테까지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때 일어서서 집에 가려고 했어요. 충분히 봤으니까, 혼자 아프고 혼자 일어나는 모습까지 확인했으니까 이제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일어서다가 병실 문 옆 작은 사물함이 눈에 들어왔어요. 문이 반쯤 열려 있었는데 안에 아버지의 짐이 들어 있었어요. 낡은 가방 하나, 경비복 여분 한 벌, 그리고 비닐에 쌓인 무언가가 보였어요. 저도 모르게 손이 갔어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비닐 안에는 낡은 지갑이 하나 있었어요. 가죽이 벗겨지고 모서리가 닳아서 원래 무슨 색이었는지도 알 수 없는 지갑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열었어요. 카드 한 장 없는 텅 빈 지갑이었는데 투명한 카드 칸 안에 사진이 한 장 꽂혀 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어린 남자아이가 웃고 있었어요. 앞니 2개가 빠진 채로 해맑게 웃는 아이. 배경은 놀이공원이었고 아이의 손에는 솜사탕이 들려 있었어요. 저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 아이가 저였거든요. 7살 때 아버지와 놀이공원에 갔던 날 찍은 사진이었어요. 어머니가 찍어주셨던 거예요. 우리 집 앨범에도 같은 사진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이걸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진은 수십 번은 접혔다 펴진 흔적이 있었어요. 접힌 자국이 하얗게 줄이 져 있었고 모서리는 보풀이 일어나 있었어요. 20년 동안 얼마나 많이 꺼내보고 접어서 넣고 다시 꺼내보기를 반복했으면 사진이 이렇게 되는 걸까요? 버린 사람이, 떠난 사람이 아들 사진을 20년 동안 품에 지니고 다녔다는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사진을 다시 지갑에 넣고 지갑을 비닐에 싸서 사물함에 되돌려 놓았어요. 손이 떨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다시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머릿속이 엉망이었어요. 20년 동안 제가 믿어온 이야기가 있었어요. 아버지는 우리를 버렸다. 다른 여자랑 도망갔다. 어머니와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다. 그 이야기 위에 제 분노를 쌓았고 그 분노 위에 성공을 올렸고 그렇게 삶을 세워왔는데 지금 이 사진 한 장이 그 모든 걸 흔들고 있었어요. 병실 안에서 아버지의 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병원을 빠져나왔어요.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하나도 춥지 않았어요. 온몸이 뜨거웠거든요. 주차장까지 걸어가면서 한 가지 생각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아들을 버린 사람이 왜 아들 사진을 20년 동안 간직하고 있는 걸까? 이건 뭔가 맞지 않는 거 아닐까? 여러분, 저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아버지를 벌주는 대신 아버지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 선택이 저를 20년간 몰랐던 진실 앞으로 데려가게 될 줄은 그때는 상상도 못했어요. 여러분, 술에 취한 사람의 말을 믿어도 되는 걸까요? 사람들은 보통 취하면 본심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평소에는 꾹꾹 눌러두었던 진짜 마음이 술 기운을 타고 밖으로 흘러나온다고요. 저는 그 말을 별로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 밤 아버지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 한마디가 20년 동안 쌓아온 제 확신을 산산조각 내버렸어요. 아버지는 이틀 만에 퇴원하셨어요. 과로와 영양 부족이 원인이라는 진단이었는데 퇴원하자마자 다음 날 출근하셨어요. 저는 총무팀을 통해 그 소식을 들었고 기가 찼어요. 몸이 그 모양인데 하루도 쉬지 않고 나온다는 게 책임감이라기보다는 잘릴까봐 무서워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63 나이에 경비 일자리 하나 잃으면 다음은 없을 테니까요. 그 무렵 저는 인사팀 김은지 대리를 자주 마주치게 됐어요. 은지 씨는 회사에서 유일하게 경비원들한테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직원들은 그냥 경비 아저씨라고 하거나 아예 눈도 마주치지 않았는데 은지 씨는 출근할 때마다 성철 씨 좋은 아침이에요라고 인사를 건넸어요. 아버지는 그때마다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이면서도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게 보였어요. 그 모습이 밉기도 하고 묘하게 안쓰럽기도 했어요. 어느 날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에서 은지 씨와 마주쳤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옆자리에 앉으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어요. 요즘 새로 온 경비분 성철 씨라고 했나? 좀 어때요? 문제 없어요? 은지 씨는 밥을 먹다 말고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팀장급이 경비원 안부를 묻는 게 흔한 일은 아니니까요. 은지 씨는 잠깐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성철 씨요. 진짜 좋은 분이에요. 근데 좀 마음이 아픈 게 월급 받으시면 거의 안 쓰시거든요. 구내 식당도 안 오시고 도시락도 안 싸오시고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로 끼니를 때우세요. 나머지는 어디다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은지 씨는 거기서 말을 멈췄다가 목소리를 낮추며 이어갔어요. 한 가지 이상한 게 있긴 한데요. 성철 씨가 매달 인사팀에 부탁하시는 게 있어요.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떼서 어딘가로 보내달라고요. 익명 장학금이라면서요. 저는 숟가락을 든 채 멈췄어요. 익명 장학금이라는 단어가 귓속에서 맴돌았거든요. 은지 씨한테 더 자세히 물어보고 싶었지만 너무 관심을 보이면 의심받을 수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군요 한마디만 하고 밥을 마저 먹었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이미 엉망이었어요. 오후 내내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퇴근 후 집에 돌아와서 노트북을 열고 제 이름으로 된 장학금 수령 기록을 찾아봤어요. 야간 대학 시절에 매 학기 장학금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학교 측에서 성적 우수 장학금이라고 했었거든요. 저는 당연히 제 성적이 좋아서 받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당시 학교 장학금 기준을 다시 확인해 보니 제 성적으로는 반액 장학금까지만 해당되었어요. 나머지 반은 익명 기부자의 후원금으로 채워진 것이었고 학교는 학생에게 그 사실을 따로 알리지 않았던 거예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 학교 동창회를 통해 당시 학생처 직원의 연락처를 수소문했어요. 며칠 뒤 통화에 성공했는데 그분은 퇴직하신 뒤라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고 하시면서도 한 가지는 확실히 기억하신다고 했어요. 그 장학금 매 학기 현금으로 직접 가져오신 분이 계셨어. 이름은 밝히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하셨지. 중년 남자분이었는데
수령 학생 이름이 박현우였던 건 확실해.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가 보낸 돈이었어요. 가족을 버리고 떠난 사람이 어딘가에서 돈을 모아 아들의 학비를 대고 있었던 거예요. 이름도 밝히지 않은 채 아들이 절대 모르게 20년 가까이요. 저는 노트북 화면 앞에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울 것 같았는데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가슴 속에서 뭔가가 갈라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20년 동안 단단하게 굳혀놓은 벽에 금이 가는 소리였어요. 며칠 뒤 회사 야유회가 있었어요. 경비원들도 참석할 수 있는 자리였는데 아버지는 구석 테이블에 혼자 앉아 계셨어요. 다른 직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고기를 구웠지만 아버지 옆에는 아무도 앉지 않았어요. 은지 씨가 맥주 한 캔을 가져다 드리고 아버지는 연신 고맙다며 고개를 숙이셨어요. 저는 멀리서 지켜보다가 자리를 떴어요. 야유회가 끝나고 회사 근처로 돌아왔을 때였어요. 주차장 한쪽 벤치에 누군가 앉아 있는 게 보였어요. 아버지였어요. 맥주를 좀 드셨는지 얼굴이 붉었고 혼자서 중얼거리고 계셨어요.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어둠 속에 서서 귀를 기울였어요. 바람 소리에 섞여 아버지의 목소리가 끊어졌다 이어졌어요. 현우야, 아들, 얼굴 한 번만 보면 되는데, 한 번만.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아버지의 흐느끼는 목소리가 밤 공기를 타고 제 귀에 부딪혔어요. 취한 사람의 헛소리라고 무시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 담긴 떨림은 연기로는 절대 만들어낼 수 없는 종류의 것이었어요. 20년 동안 혼자 삼켜온 그리움이 술기운에 터져나오는 소리였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고 돌아섰어요. 걸음을 옮기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닫고 신발도 벗지 않은 채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머릿속에서 두 가지가 부딪히고 있었어요. 20년 동안 믿어온 이야기, 아버지는 우리를 버렸다는 이야기. 그리고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장면들, 접힌 사진과 익명 장학금과 어둠 속 혼잣말.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사실일 수는 없었어요. 둘 중 하나는 거짓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혹시 20년 전에 일어난 일이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거면 어떡하지? 아버지가 정말로 우리를 버린 게 아니라면? 그 생각이 무서웠어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20년 동안 아버지를 미워한 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실을 찾기로 했어요. 20년 전 그날 밤 아버지한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요. 여러분, 20년 동안 진실이라고 믿어온 것이 거짓이었다면 그 20년은 대체 뭐가 되는 걸까요? 저는 그 답을 찾기 위해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알게 됐어요. 진실이란 건 밝혀지는 순간 기쁜 게 아니라 차라리 모르고 살았으면 좋았을 거라는 후회가 먼저 밀려오는 거라는 걸요. 저는 20년 전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아버지가 떠난 날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내야 했죠. 기억을 더듬어 봤어요. 당시 아버지는 작은 건설 회사에서 현장 관리자로 일하고 계셨어요. 월급이 많지는 않았지만 아버지는 늘 성실하게 출퇴근하셨고 주말에는 제 자전거를 고쳐주시거나 어머니와 시장에 가시곤 했어요. 평범했어요. 지극히 평범한 가장이셨어요.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외도를 하고 빚을 남기고 사라진다. 지금 생각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였는데 20살의 저는 분노에 눈이 멀어 그걸 의심할 여유가 없었어요. 저는 먼저 아버지가 다니시던 회사를 찾아봤어요. 20년 전이니까 회사가 남아있을까 싶었는데 검색을 해보니 그 건설 회사는 사라지고 없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다른 회사에 인수되었더라고요. 인수한 곳이 어디였는지 확인하는 순간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이 회사였어요. 20년 전 아버지가 다니던 건설 회사를 우리 회사가 인수한 거였어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소름이 돋는 연결이었죠.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회사 내부 자료실에서 20년 전 인수 관련 문서를 찾아봤어요. 전략기획팀장이라는 직함 덕분에 접근할 수 있는 자료가 꽤 있었거든요. 인수 당시 실무를 총괄한 사람의 이름이 문서 곳곳에 등장했어요. 이준석. 현재 우리 회사 부사장이에요. 저를 면접 볼 때 자네 같은 인재가 필요하다며 직접 채용을 결정해 주었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인수 문서를 자세히 읽어보니 이상한 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회사의 재무 상태는 인수 직전까지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수주 잔고가 꽤 있었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회사였죠. 그런데 인수 직전 2달 사이에 갑자기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고 부채가 급증했어요. 마치 누군가 일부러 회사를 망하게 만든 것처럼 숫자가 인위적으로 틀어져 있었어요. 그 손실 처리를 승인한 사람의 서명이 문서에 남아 있었는데 당시 재무 담당 이사 이준석이었어요.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이준석은 아버지 회사의 재무를 고의로 악화시켜 헐값에 인수한 거였어요. 경영학을 공부한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전형적인 먹튀 인수 수법이었죠. 회사 자산은 빼돌리고 부채만 남겨서 원래 직원들은 쫓아내고 알맹이만 가져가는 방식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남았어요. 이 횡령이 아버지와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 그리고 아버지는 왜 그 시점에 사라진 걸까요? 답은 뜻밖의 곳에서 나왔어요. 회사 창고에 보관된 오래된 감사 보고서 파일 속에 20년 전 내부 고발 접수 기록이 한 건 있었어요. 고발자의 이름은 지워져 있었지만 고발 내용은 남아 있었어요. 재무이사 이준석이 공사 대금을 빼돌리고 있음. 증거 서류 확보. 접수 날짜는 아버지가 사라지기 정확히 열흘 전이었어요. 저는 그 기록을 보면서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어요. 아버지가 이준석의 횡령을 목격한 거였어요. 현장 관리자였으니까 공사 대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위치에 계셨던 거죠. 아버지는 그걸 회사에 신고했고 이준석은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 상상할 수 있었어요. 이준석이 아버지를 협박한 거예요. 신고를 취소하지 않으면 가족을 건드리겠다고요. 저는 그 밤 거실 소파에 앉아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20년 전 아버지가 떠나시던 날 밤의 장면이 다시 떠올랐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시던 아버지의 뒷모습. 어머니가 어디 가는 거야? 라고 물었을 때 아무 대답 없이 문을 열고 나가시던 모습. 그리고 딱 한 번 문틈 사이로 뒤돌아보셨던 그 눈빛. 그때 저는 그 눈빛이 미안함이라고 생각했어요. 가족을 버리는 사람의 죄책감이라고요. 하지만 지금은 달리 보여요. 그건 미안함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어요. 지금 떠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다칠 수 있다는 공포였어요. 아버지는 가족을 버린 게 아니었어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사라진 거였어요. 외도라는 소문도 빚을 남기고 도망갔다는 이야기도 전부 이준석이 만들어낸 거였어요. 아버지가 돌아오지 못하도록, 가족이 아버지를 찾지 않도록 완벽하게 조작된 이야기였던 거예요. 아버지는 그 조작된 이야기 속에서 20년을 혼자 살아오신 거였어요. 가족한테 미움받는 걸 알면서도 진실을 말하면 가족이 위험해질까봐 입을 다무신 거였어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울었어요. 소리 없이, 하지만 멈출 수 없이 오래오래 울었어요. 어머니한테 미안했어요. 어머니는 평생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으셨는데 혹시 어머니는 뭔가 느끼고 계셨던 건 아닐까요? 돌아가시면서 아버지 원망하지 마라고 하신 그 말씀이 단순한 당부가 아니라 무언가를 알고 계셨기 때문은 아닐까요? 이제는 물어볼 수도 없는 그 답이 가슴을 찔렀어요. 여러분, 저는 20년 동안 아버지를 미워했어요. 그 미움 위에 제 인생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 미움의 대상이 사실은 저를 지키려고 모든 걸 잃은 사람이었다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증오가 무너진 자리에 남은 건 분노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아버지를 향한 분노가 아니었어요. 우리 가족의 20년을 빼앗은 사람, 이준석을 향한 분노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 제 회사 부사장 자리에 앉아 매일 아침 아버지한테 출입증을 보여주며 출근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나쁜 사람들의 가장 무서운 점이 뭔지 아세요? 나쁜 짓을 하고도 태연하게 웃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매일 아침 넥타이를 고쳐 매고 회의실에서 악수를 나누고 직원들 앞에서 비전을 이야기하면서 그 뒤에서는 누군가의 인생을 짓밟고도 아무렇지 않은 얼굴을 하고 있는 거죠. 이준석 부사장이 딱 그런 사람이었어요. 진실을 알게 된 뒤로 저는 매일 이준석과 같은 회의실에 앉아야 했어요. 그 사람이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가리키며 올해 실적이 기대됩니다라고 말할 때 저는 그 손가락이 20년 전에 아버지의 목을 조르던 손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물론 진짜 목을 조른 건 아니에요. 하지만 협박으로 한 사람의 삶을 통째로 빼앗는 건 목을 조르는 것보다 더 잔인한 일이잖아요. 저는 회의 내내 이를 악물었고 악무는 힘이 너무 세서 관자놀이가 욱신거렸어요. 아직 움직일 때가 아니었어요. 증거가 더 필요했거든요. 20년 전 내부 고발 기록만으로는 부족했어요. 횡령 금액의 흐름, 조작된 재무제표의 원본, 그리고 아버지를 협박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까지 확보해야 이준석을 완전히 끝낼 수 있었어요. 저는 낮에는 평소처럼 일하면서 밤에는 회사 자료실과 전산 시스템을 뒤졌어요. 전략기획팀장이라는 자리가 이때만큼 유용했던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준석은 저보다 한 발 빠른 사람이었어요. 아마 누군가한테서 제가 오래된 자료를 뒤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겠죠. 어느 날 오후 총무팀 후배가 저를 찾아와서 말했어요. 팀장님, 이상한 일이 있어요. 위에서 경비 박성철 씨 계약 해지 지시가 내려왔어요. 근무 태도 불량이라는데 솔직히 저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분 근무 평가 전부 A인데. 저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이준석이 선수를 친 거였어요. 이준석은 아버지의 존재 자체가 불안했던 거예요. 20년 전 자기 횡령을 목격한 사람이 같은 회사 건물 안에 있으니까요. 아버지가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언제 입을 열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아버지를 회사에서 내보내는 것이었고 이준석은 그걸 실행한 거였죠. 저는 즉시 총무팀의 해지 절차를 보류하라고 했지만 부사장 직접 지시라 팀장 선에서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인사팀 은지 씨도 안타까워하면서 팀장님, 저도 항의했는데 위에서 꿈쩍도 안 해요라고 했어요. 시간이 없었어요. 이준석이 아버지를 내보내면 유일한 증인을 잃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해고 통보는 금요일에 이루어졌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지 못했어요. 총무팀에서 처리했거든요. 하지만 은지 씨가 나중에 말해줬어요. 성철 씨가 통보를 받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요. 아무 말도 안 하셨대요. 항의도 이유를 묻지도 않으셨대요. 그냥 고개를 끄덕이시고 사물함에서 짐을 꺼내시고 경비복을 접어서 가지런히 올려놓으셨대요. 마지막에 로비를 한번 천천히 둘러보시더니 작은 목소리로 여기서 일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라고 하셨대요. 은지 씨가 그 이야기를 할 때 눈이 빨갛게 되어 있었어요. 저는 듣는 내내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지만 속에서는 뭔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20년 전에도 이랬던 거예요. 억울해도 말하지 않고 부당해도 받아들이고 자기가 감당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협박을 받아도 가족을 위해 침묵하셨고 해고를 당해도 아들이 일하는 회사니까 문제를 만들지 않으려 조용히 나가시는 거였어요. 물론 아버지는 제가 이 회사에 있는 걸 모르시지만 그래도 그 태도 자체가 이 사람의 본성인 거잖아요.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그래서 평생 손해만 보며 살아오신 거잖아요. 그날 저녁 저는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물론 아들로서가 아니라 그냥 지나가다 마주친 것처럼요. 회사 근처 버스 정류장에 아버지가 앉아 계셨어요.
짐이 든 검은 비닐봉지를 옆에 놓고 멍하니 도로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석양빛이 아버지의 얼굴에 비쳐서 주름 하나하나가 선명하게 드러났는데 그 얼굴이 어머니가 새벽에 식당으로 나가시던 날의 어머니 얼굴과 겹쳐 보였어요. 세상에 이렇게 닮을 수가 있나 싶었어요. 둘 다 힘든 걸 안으로만 삼키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어머니가 이 사람을 사랑하셨던 이유를 저는 그제야 조금 알 것 같았어요. 저는 정류장 벤치 반대편에 슬쩍 앉았어요. 아버지는 제가 같은 회사 직원인 줄 알고 가볍게 목례를 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 옆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터질 것 같았으니까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아버지가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하셨어요. 아들 잘 살면 됐다. 그거면 됐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고개를 돌려서 아버지가 보지 못하게 했지만 입술을 깨물어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은 모든 걸 잃었으면서도 아직도 아들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였어요. 일자리를 잃은 날 갈 곳도 없는 버스 정류장에서 자기 걱정이 아니라 아들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였어요. 버스가 왔어요. 아버지가 비닐봉지를 들고 천천히 일어나셨어요. 버스에 오르시면서 교통카드를 찍는 뒷모습이 20년 전 현관문을 열고 나가시던 뒷모습과 겹쳤어요. 그때도 이랬을 거예요. 뒤돌아보고 싶지만 돌아보면 멈출까봐 이를 악물고 앞으로 걸어가셨을 거예요. 버스가 떠난 뒤 저는 텅 빈 정류장에 혼자 남았어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이준석이 아버지를 내쫓고도 아무 일 없다는 듯 웃고 있는 걸 더는 지켜볼 수 없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어요. 월요일 임원 회의. 그 자리에서 전부 끝내겠다고요. 여러분, 20년 전 아버지가 지키지 못한 진실을 이제 아들이 세상 앞에 꺼내려 합니다. 이준석은 아직 모르고 있어요. 자기가 20년 전에 짓밟았던 그 남자의 아들이 바로 옆에서 칼을 갈고 있었다는 걸요. 여러분, 복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감정에 휩쓸려서 주먹을 휘두르는 복수이고 다른 하나는 차갑게 기다렸다가 상대가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순간에 문을 닫아버리는 복수예요. 저는 후자를 선택했어요. 20년을 기다린 사람한테 성급함이란 건 사치니까요. 주말 이틀 동안 저는 잠을 자지 않았어요. 지난 몇 주간 모아둔 자료를 전부 펼쳐놓고 하나의 보고서로 엮었어요. 20년 전 아버지 회사의 원본 재무제표와 이준석이 조작한 재무제표의 비교 분석, 횡령 자금이 이준석의 개인 계좌로 흘러간 흐름도 내부 고발 접수 기록, 그리고 고발 직후 아버지가 갑자기 퇴사 처리된 인사 기록까지. 모든 자료에 날짜와 서명이 남아 있었어요. 이준석은 20년 전에 증거를 없앴다고 생각했겠지만 서류라는 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요. 어딘가에 흔적이 남고 그 흔적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를 인쇄하고 나서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액자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영정 사진이었어요. 회사 책상에 가족 사진을 놓는 사람은 많지만 저는 영정 사진을 놓아두었어요. 다른 직원들은 어머니 사진이라고만 알고 있었죠. 저는 그 사진을 향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끝내겠습니다. 어머니는 웃고 계셨어요. 항상 그랬듯이 아무것도 원망하지 않는 얼굴로요. 월요일 아침이 밝았어요. 하늘이 맑았어요. 이상하게도 이렇게 중요한 날에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어야 할 것 같은데 세상은 평소와 다를 게 없었어요. 저는 양복 안주머니에 USB 하나를 넣었어요. 20년간의 진실이 담긴 파일이 들어있는 USB였어요. 출근길에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손은 떨리지 않았어요. 각오가 된 사람의 손은 떨리지 않거든요. 임원회의는 오전 10시에 시작됐어요. 대회의실에 임원 12명이 모였고 이준석 부사장은 상석 바로 옆에 앉아 있었어요.
70세의 최 회장님은 화상으로 참석하셨는데 화면 속 표정이 평소보다 진지해 보였어요. 저는 며칠 전에 최 회장님 비서실을 통해 오늘 회의에서 특별 보고를 하겠다고 사전에 요청해둔 상태였어요. 비서실에서 보고 제목을 물었을 때 저는 이렇게 답했어요. 기업 투명성 보고서. 회의가 시작되고 일반 안건이 처리된 뒤 사회자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 앞으로 걸어갔어요. USB를 노트북에 꽂고 프로젝터 화면을 켰어요. 첫 슬라이드에는 이렇게만 적혀 있었어요. 20년 전 이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이준석의 얼굴이 시야 끝에서 살짝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저는 차분하게 설명을 시작했어요. 20년 전 우리 회사가 인수한 건설 회사의 재무 상태가 인수 직전에 인위적으로 악화되었다는 것, 그 과정에서 수억 원의 자금이 특정 개인 계좌로 빠져나갔다는 것, 그리고 이 횡령을 목격하고 내부 고발한 직원이 협박을 받아 삶의 터전에서 쫓겨났다는 것을 자료와 함께 보여주었어요. 슬라이드가 넘어갈 때마다 회의실의 공기가 무거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임원들의 시선이 자료와 이준석 사이를 오갔어요. 이준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이게 무슨 근거 없는 소리야. 20년 전 일을 왜 지금 꺼내는 겁니까? 목소리는 컸지만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보였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거기에는 이준석의 개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의 흐름이 표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날짜, 금액, 출처가 한 줄 한 줄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이준석의 얼굴에서 혈기가 빠져나가는 게 보였어요. 화면 속 최 회장님이 입을 여셨어요. 계속하게, 박 팀장. 최 회장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어요. 저는 나중에 알게 됐는데 최 회장님도 당시 인수 과정에서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을 느끼고 계셨지만 증거가 없어서 넘어가셨던 거였어요. 20년 만에 그 증거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으니 회장님도 이 자리를 끝까지 지켜보실 수밖에 없으셨던 거죠.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거기에는 내부 고발자의 인사 기록이 있었어요. 이름, 입사일, 퇴사일, 퇴사 사유. 퇴사 사유란에는 자진 퇴사라고 적혀 있었지만 같은 날짜에 이준석이 인사팀에 보낸 내부 메모가 첨부되어 있었어요. 해당 직원 즉시 퇴사 처리 요망. 사유는 자진 퇴사로 기재할 것. 협박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끄고 회의실을 둘러봤어요. 12명의 임원이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이준석은 의자에 주저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고요. 저는 그 순간 입을 열었어요. 이 자리에서 반드시 해야 할 말이 있었거든요. 이 내부 고발자의 이름은 박성철입니다. 한 달 전까지 이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경비로 일하다가 부당하게 해고된 분이죠. 회의실이 웅성거렸어요. 한 달간 같은 건물에 있었던 경비원이 20년 전 사건의 당사자라는 사실에 모두가 놀라고 있었어요.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한 발 더 나아갔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이 말을 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박성철 씨는 제 아버지입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멈췄어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이준석이 창백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에 공포가 떠올랐어요. 20년 전 자기가 짓밟은 남자의 아들이 바로 옆에서 20년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은 거였죠. 최 회장님이 화면 너머로 말씀하셨어요. 이준석 부사장. 지금 즉시 직무정지야. 감사팀의 전수조사 지시하겠네. 이준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회의실을 나갔어요. 20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 무너지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30분이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복도에 혼자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벽에 등을 기대야 했어요. 가슴이 시원한 줄 알았는데 시원하기보다는 텅 빈 느낌이었어요. 복수가 끝났는데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대신 한 사람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지금쯤 어디에서 뭘 하고 계실까? 아직도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고 계실까? 버스 정류장에서 아들 걱정을 하고 계실까?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은지 씨한테 연락했어요. 성철 씨 연락처 혹시 아직 있어요? 은지 씨가 번호를 보내주었어요. 저는 그 번호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전화를 걸면 뭐라고 해야 할까? 아버지, 접니다. 20년 만이에요.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결국 전화 대신 문자를 보냈어요. 성철 씨, 회사에 다시 오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았어요. 아직은 아들이 아니라 같은 회사 사람으로서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답장은 3분 만에 왔어요. 네, 가겠습니다. 딱 6글자였어요. 일자리를 빼앗긴 회사에서 오라는 연락을 받고도 단 3분 만에 가겠다고 대답하는 사람. 이 사람은 대체 얼마나 외로웠으면 누가 불러주기만 해도 달려가는 걸까요? 저는 핸드폰 화면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어요. 내일이면 아버지를 만나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로써요. 여러분, 20년이라는 시간은 사람의 얼굴을 바꿔놓아요. 주름이 생기고 머리가 휘어지고 허리가 굽어지죠. 하지만 20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바라보는 눈빛이에요. 저는 그걸 오늘 알게 됐어요. 아버지가 회사 로비에 들어선 건 오전 10시 정각이었어요. 경비복이 아닌 낡은 점퍼 차림이셨는데 단추를 끝까지 잠그고 허리를 꼿꼿이 세우려 애쓰시는 모습이 마치 면접을 보러 온 사람 같았어요.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주위를 두리번거리셨는데 해고당하고 나간 건물에 다시 들어오는 게 얼마나 어색하고 떨리는 일인지 표정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어요. 저는 2층 복도 끝 유리창 너머에서 그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어제 밤새 연습한 말이 있었는데 막상 아버지를 보니까 한 글자도 떠오르지 않았거든요. 은지 씨가 아버지를 안내해서 소회의실로 모시고 들어갔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계단을 내려갔어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택한 건 시간이 조금이라도 더 필요해서였어요. 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갈 때마다 20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아버지가 현관문을 열고 나가시던 밤, 어머니가 새벽에 식당으로 떠나시던 뒷모습, 혼자 라면을 끓여 먹던 대학 시절 승진 소식을 전할 사람이 없어서 빈 아파트에서 혼자 맥주를 마시던 밤까지. 그 모든 장면 속에 빠져 있던 한 사람이 지금 소회의실 안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소회의실 문 앞에 섰어요. 유리 너머로 아버지가 보였어요. 의자에 반듯하게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계셨는데 손가락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은지 씨가 갖다 드린 종이컵 커피가 놓여 있었지만 한 모금도 드시지 않은 채였어요. 저는 문고리를 잡았어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닿는 순간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문을 열었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드셨어요. 저를 보시더니 자리에서 일어나며 허리를 숙이셨어요. 팀장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 인사가 끝나기도 전에 저는 아버지 맞은편 의자에 앉았어요. 아버지도 천천히 앉으셨어요. 좁은 테이블 하나를 사이에 두고 부자가 마주 앉았는데 아버지는 여전히 제가 누구인지 모르고 계셨어요. 저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놀이공원에서 솜사탕을 들고 웃는 7살짜리 남자아이 사진이었어요. 어머니가 찍어주셨던 그 사진. 아버지 지갑 속에 있던 것과 똑같은 사진이요. 저도 한 장 가지고 있었거든요. 아버지의 시선이 사진 위에 멈췄어요. 눈이 천천히 커지셨어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집어드시더니 한참을 들여다보셨어요. 그리고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셨어요. 아버지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사진 속 아이의 얼굴과 눈앞에 앉은 남자의 얼굴을 번갈아 보시는 게 느껴졌어요.
입술이 달싹거리셨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이 순간만큼은 제가 먼저 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저를 알아봐 주시는 걸 기다리고 싶었어요. 30초쯤 지났을까요?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소리 없이 뺨을 타고 흘러내린 눈물이 사진 위에 떨어졌어요. 아버지의 입이 느리게 움직였어요. 현. 우야? 그 세 글자를 듣는 순간 20년이 무너졌어요. 제 안에 쌓여있던 분노도 원망도 외로움도 보고 싶었던 마음도 전부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입술을 꽉 깨물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일어나시더니 테이블을 돌아 제 앞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주저하시다가 떨리는 두 팔로 저를 안으셨어요. 어색하고 서툴고 힘이 빠진 팔이었어요. 하지만 그 팔이 제 어깨에 닿는 순간 20년 동안 텅 비어있던 자리가 채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버지의 가슴에서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너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20년 동안 이 순간을 얼마나 바라왔으면 심장이 저렇게 뛰는 걸까요? 미안하다. 아버지가 미안하다. 아버지가 제 등을 토닥이시며 반복하셨어요. 같은 말을 계속 끊어지는 목소리로요. 저는 아버지 품 안에서 한참을 울다가 간신히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저 복수했어요. 아버지의 손이 멈췄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버지한테 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를 망친 사람들한테 했어요. 이준석, 그 사람 끝났어요. 이제 아무도 아버지를 협박할 수 없어요. 아버지는 한동안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러다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시며 한참을 들여다보셨어요. 주름진 손바닥이 제 볼에 닿았는데 거칠지만 따뜻했어요. 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컸구나. 딱 그 한마디였어요. 그런데 그 세 글자 안에 20년치 그리움이 전부 담겨 있었어요. 한참 뒤에 저는 아버지를 데리고 소회의실을 나왔어요. 복도에 은지 씨가 서 있었는데 우리 두 사람의 빨간 눈을 보고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조용히 웃어주었어요. 로비를 지나 회사 밖으로 나갔어요. 아버지와 나란히 걷는 게 이렇게 어색한 일인 줄 몰랐어요. 팔짱을 끼어야 하나 손을 잡아야 하나 그냥 걸어야 하나 모르겠어서 결국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걸었어요. 아버지도 마찬가지셨어요. 말없이 하지만 같은 방향을 보며 걸었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점심을 먹자고 했어요. 아버지가 뭘 좋아하시는지 몰라서 뭐 드시고 싶으세요? 라고 물었더니 아버지가 한참을 고민하시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설렁탕. 먹어도 되겠니? 저는 웃었어요. 20년 만에 아버지 앞에서 처음으로 웃었어요. 회사 근처 설렁탕집에 나란히 앉아 밥을 말아 먹었어요. 아버지는 국물을 한 숟갈 드시더니 눈을 꼭 감으셨어요. 뜨거워서 그런 건지 다른 이유인지는 묻지 않았어요. 밥을 먹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어요. 20년을 한 끼 식사로 채울 수는 없으니까요. 대신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저 지금 사는 아파트가 넓어요. 방이 2개인데 하나가 비어 있거든요. 아버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보셨어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이셨는데 설렁탕 국물 위로 눈물이 떨어지는 게 보였어요.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해피엔딩이냐고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잃어버린 20년은 돌아오지 않고 어머니는 이 장면을 보지 못하셨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제 아파트 현관에 이제 구두가 2켤레 놓여 있다는 거예요. 넓기만 했던 거실이 조금 좁아진 것 같고 냉장고에는 아버지가 담가주신 깍두기가 들어있어요. 아침마다 아버지가 저보다 먼저 일어나셔서 밥을 차려놓으시는데 식탁에 앉으면 마주보고 앉은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따뜻한 거라는 걸 저는 38살에 처음 알았어요. 어젯밤에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현우야, 미안하다 또 사과를 하시길래
저는 이번에는 다르게 대답했어요. 아버지, 이제 그만 미안해 하셔도 돼요. 대신 내일 아침에도 밥 차려주세요. 아버지가 웃으셨어요. 20년 만에 처음 보는 아버지의 웃음이었어요. 주름 사이로 번지는 그 웃음이 저한테는 세상 어떤 보상보다 값진 거였어요.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